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반대 측면에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도 덜도 아니고 은행이다. 그 은행이라 그러면 별로 높은 점수를 못 주겠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실적 성장주,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금융주. 금융주를 좋다고 하셨고, 네. 그 중에서도 소장님은 이제 철강 섹터 쪽에 한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 저 그때도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쪽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쨌든 이쪽 섹터는 좋다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네. 그 코스피 자체가 네. 같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 이거는 좀 떨어지는데 이것만 좀 좋을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계속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적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보지 마세요. 종목. 지수 보지 마세요. 지수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이게 경기 민감, 국가 자체가, 우리 코스피 자체가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 비중이 너무 커요. 물론 경기 민감이 아닌 것도 있는데, 제일 큰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무슨 뭐 기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 경기 민감주예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우연히 얘가 생산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기술주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우연히.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 실적 성장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한 몇 년 이런 정도 사이클을 놓고 보면 긴 사이클이면 성장을 계속할 텐데 몇 년 사이클을 놓고 보면 그냥 경기 민감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네. 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우리나라 자동차 이 크다고 하는 산업은 전부 다 경기 민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은요, 그 경기가 회복하는 초반에 주가가 반짝하고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미래 선반영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더 못 가요. 왜냐하면 다 반영했으니까. 네. 뭐 올해 매출 10% 늘고 내년에 10% 늘고 내후년에 10% 늘고 할 예상이 되면 올해 다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고,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이게 실적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실적장으로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분간은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가 가는데 그러다가 뭐가 뒤따라와 줘야 되냐면 소비자가 따라와 줘야 돼요. 소비주가.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주가 약해요. 왜 소비주가 약하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소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 매수 시장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도 뭐 5천만 명. 5천만 명, 미국은 3억이 넘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훨씬 한 70%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인구도 많고 1인당 GDP도 크고, 그렇죠. 다음에 비중도 크고, 뭐 소비주 좋은 게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중국 같은, 이게 워낙 인구 크고, 중국도 소비 비중이 작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이런 나라들은 이게 이제 경기 민감에서 소비주로 넘어가는 사이클에, 소비주의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나라들이라서 네. 지수가 계속 더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뒤에 따라오는 소비주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좀 지나고 나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요번에 요거 오기 바로 직전에 계속 한 7, 8년을 박스 피잖아요. 왜 박스 피겠어요? 이게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직후에 우리 주가 지수가 확 올라왔고, 한 1, 2년, 2, 3년 확 올라오고 나서 한 2, 3년 올라왔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마 전까지 박스 피거든요. 네. 이렇게 톱질한다 그러죠. 그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합주가 지수가 3천 간다, 3천은 넘었구나. 죄송합니다. 넘었죠. 종합주가 지수가 뭐 4천 간에 5천 간에 뭐 이렇게 떠드는 거 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무조건 개별 종목입니다. 무조건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이고, 첫째 실적 종목. 근데 그 실적이 피크아웃이 걸리면 안 돼. 그런 거요. 그런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피크아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크아웃 논란에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다 좀 세게 얘기하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피크아웃은요, 피크아웃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네. 실제 피크아웃이 돼봐야 피크아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지, 미래 얘는 피크아웃이 될 거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가봐야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석유화학 섹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용 석유화학. 네. 그것도 뭐 아주
특별한 분야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범용 석유화학은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로 이게 공급이 지금 공장 증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거기가 100% 피크아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갑자기 수요가 2배, 3배 늘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가 사실은 작년이 석유화학이 굉장히 좋았죠. 범용 석유화학이.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오면서 택배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늘었죠. 택배 속에 그 포장 다 비닐이잖아요.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게 박스 회사들도 대박 났죠.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박스 하는 회사도 몇 개 있는데 정말 주가 무지하게 뛰었을 거예요. 그게 작년인데 올해는 이제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세상으로 하니까 수요가 줄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이 그래서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도 똑같은 거고. 네. 아마존이 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나 그렇죠 이번에. 네. 그런 건데 이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보복 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쏠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작년에 우리가 소비는 예를 들면 100원은 하면 100원어치 다 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했으니까 네. 소비가 온라인으로 쏠려간 거잖아요. 그러다 올해 들면서 갑자기 백화점이 대박을 쳤어요. 그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야 좀 나도 백화점 가서 구경도 좀 하자. 그리고 돈 그동안 못 쓴 거 있으니까 좀 모아가지고 명품 좀 사자 해가지고 막 백화점 무지하게 소비 늘었잖아요. 네. 바깥에 나돌아다니라고 허용해주면서부터. 뭐 그런 이게 다 소비의 쏠림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소비의 쏠림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저쪽으로 갔던 거는요. 이거는 그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로 한번 확 몰려가서 이게 50% 하던 게 70%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가 50% 비중이 50%던 게 예를 들면 70%로 왔다. 그럼 반대 쏠림이 있어서 저쪽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가면 이게 비중이 줄어야 되잖아요. 한 60%로 준다. 네. 60% 준다고 계속 60% 상태로 가지 않아요. 다시 70% 옵니다.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요즘 마켓컬리 쿠팡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프라인 세상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게 줄어요? 안 줄어요. 쉽게 안 줄어요. 이미 그쪽이 편하다는 걸 그럼요. 알아버렸어요.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이마트를 가는 거는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켓컬리가 이마트를 집 안으로 갖다 데려다 놔줬잖아요, 지금. 마켓컬리 쿠팡이. 약간 귀찮더라고요. 귀찮죠. 가서 주차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가서 뭐 또 계산해야 계산 되죠. 이거 다음에 들고 와야죠. 네. 요즘 뭐 갖다 준다고 하긴 하더만 그것도 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죠. 뭐 그렇게 해요. 거기 있는 제품이나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 핸드폰 가지고 클릭하면 되는 제품이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줄지는 않는다. 네. 계속 더 간다. 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저쪽 공급적인 이슈가 좀 있어도 이게 계속 더 가면 그럼 피크아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게 피크아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 과거에 우리 피크아웃 논란 무지하게 많았어요. 과거를 네. 돌이켜 보시면. 그 이제 다 모르시는데 언제 여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증권가의 객장에서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오면 한번 소위 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피크아웃 미리 더 떨면 게 피크아웃이더냐고. 아닌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피크아웃에 속지 마시고 네. 이게 실적이 앞단에 수요가 탄탄하게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네. 다음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피크아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 피크아웃이야 말씀하셨는데 뭐 피크아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 연말에 네. 한국이 뭐 한국 경제 피크아웃 전망한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이 두 가지는 이제 거의 사실처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시점에 사실 한국 주식보다 또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해 연말 한국 경제 피크아웃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건 동의하지 않으시고 뒤에 두 가지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금리 인상은 해야죠.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거의 할 것처럼 이제 네, 얘기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아무리 쫓아가도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금리 인상 따라가도 달러 강세는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요것도 지금은 좀 강세로 가고 있지만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강세할 거냐? 그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선반영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 안 했는데 벌써 환율 올라버리잖아요.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화도 어느 정도 올라는 가겠지만 그다음에 그 높은 원화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원화는 앞으로 요번에 이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끝나고 나면 네. 원화가 강세가 될 요인이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 섹터 자체가 경기 민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앞쪽에 소비가 좋으면 여기 수출이 좋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수출이 뭐 한 6천억 넘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수출 증가율이 높겠죠. 그건 당연하죠. 내년엔 둔화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년에 플러스 수출이 안 나오냐? 내년에도 플러스 수출은 나오거든요. 네.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전히 올해가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내년에도 플러스가 나올 텐데.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수출이 한 2, 3년 정도는 좋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증가율로.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첫째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시점이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점점 앞으로 박스 피해 구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당장 올해 박스 피라고 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점점 박스 피해 구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 그때부터 이제 박스 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소비주가 없잖아요. 아, 소비주가 없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그러면 소비주가 있는 나라로 가야죠. 네. 첫째. 다음에 우리가 실적을 내는 실적 성장주 좋은 것들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코스닥 보면 다 바이오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 많죠. 지금 바이오가 거기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가 실적 내는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물론 실적 내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 미국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내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하반기쯤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다우존스나 아니면 S&P 쪽에 실제로 소비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애들과 네. 나스닥에서 이쪽 실적을 지원해주는 기술주들, 네. 그러니까 유통이죠. 네. 유통과 다음에 이쪽 기술 소비재를 뭐 아이폰, 뭐 이런 테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소비를 지원하는 유통, 요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고 갈 거다. 끌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번에 조정받을 때 얼마나 받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다우존스 조정 안 받고 그냥 계속 신고치를 찍어버리잖아요. S&P도 계속 가잖아요. 나스닥만 조정을 받잖아요. 실제 그게 양쪽이 구분이 돼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우리 나오는 실적 성장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거잖아요. 왜? 우리 시장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돈이 빠지니까. 근데 이 돈이 언제까지 빠질 거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다 빠지고 나면 가야죠. 지금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 시장은 어쨌든 뭐 서학이 더 좋다. 서학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학은 좀 불행하게도 한 내년 정도 이후에는 재미가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는 좀 괜찮다. 그래도.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마디는 괜찮다. 음.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주식은 이제 사실 카카오뱅크이지 않습니까? 이제 카뱅의 주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반대 측면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이것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한쪽은 아니다. 이건 기존의 은행이 아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주가를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을 볼 거냐 아니면 뭐
어디처럼 24,000원을 벌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핀테크 기업은 없어요. 정확한 의미의 핀테크는 아니에요. 이거. 네. 카카오뱅크 핀테크는 아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네. 그리고 우리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도 덜도 아니고 은행이다. 그 은행이라 그러면 별로 높은 점수를 못 주겠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브랜드 네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의사, 아, 그렇죠. 병원. 웬만하면 다 저 해화동에 있는 네. 병원 다 가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걸로 가죠. 해화동에 서울대병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 지나고 나면 이제 저기 신촌에 있는 병원 가려고 그러시죠. 세브란스가 있죠. 그렇죠. 전 이름을 안 대려고 자꾸 이러는데 아예 이름을 대고 저기 계시네요. 유튜브잖아요. 네. 지상파 아니니까요. 뭐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아산중앙병원 아, 풍남동에 있죠. 그다음에 삼성병원 네. 뭐 그 말씀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러겠어요? 생명을 다루는 쪽은 그렇죠. 아무래도 더 우리가 기준도 높고 깐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철저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고르는 게 뭐겠어요? 은행입니다. 의사는 이게 병 걸리면 이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 되니까 중요한데 네. 잘못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은행은요 돈 떨어지면 그것도 죽어요. 그렇죠. 돈은 피니까. 당장 죽냐 조금 뒤에 가서 죽느냐의 차이일 네. 뿐이지 돈 떨어지면 그것도 죽어요. 네. 그럼 내 돈을 갖다 맡길 때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병원 같은 은행에 갖다 맡길 거냐 아니면 어디 뭐 저기 무슨 저축은행 이런 데 갖다 맡길 거냐 네. 그 차이잖아요. 네. 신뢰도 좀 다르긴 하죠. 어디 갖다 맡기시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큰 큰 은행 가야죠. K은행 그렇죠. 아니면 S은행. 여기 갑자기 이제 반대 표현을 하시네. 반대편 해봤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 갖다 그렇죠. 맡길 거 아니겠어요? 메이저죠. 네. 여기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도 메이저에 갖다 맡기지 이게 이름 없는데 잘 안 맡기잖아요. 네. 다 왜 그러겠어요? 병원과 은행이 가장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네.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그 브랜드 네임이 그 신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하는 게 그 둘입니다. 네. 예, 카카오뱅크는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신뢰성을 얻긴 얻었죠. 뭐 얻었는데 왜냐면 이게 카카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톡은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없죠. 카카오뱅크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저거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깨지겠어요? 카카오뱅크 그동안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갔을까요? 기존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중금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신용등급 1, 2, 3, 4 정도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러시안 캐시는 8, 90 이렇게 가는 거고 요 중금리 시장은 은행이 잘 손 안 대는데요. 네. 뭐 저축은행 이런 데가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은행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중금리 시장을. 왜 손 안 댈까요? 왜 그 시장이 여태까지 그 자유로운 그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리스크가 있고 그런 고금리를 좀 받고 하면 뭔가 이미지 이런 신뢰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은행업,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중금리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중금리 시장이요. 그게 부실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대출이에요. 은행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갚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못 갚는 거죠. 안 갚는 건 아니고요. 그죠. 다 안 갚진 않아요. 갚고 싶지만 못 갚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부실이 가장 많이 겉보기에는 수익률 이자 높으니까 네. 수익률이 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게 중금리 대출 시장이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안 들어갔지.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거길 뛰어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을 키웠어요. 네. 저거 부실화되기 시작해 보세요. 실적 안 좋아지죠. 네. 그리고 뭐 좀 혁신적으로 잘할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이네 이 소리 나오면 네. 그건 뭐 대단히 저것도 아닌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은행 산업이라는 게요.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 커지는 게 은행 산업이에요. 네.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 커진다는 거는 그게 시중의 총통화. 은행은 총통화량만 금방 커지는 데잖아요. 이게 무슨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와서 네. 기존의 모든 돈이란 돈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던 K뱅크, S뱅크, 뭐 W뱅크, H뱅크 얘가 싸그리 시장을 다 먹고 있는 상태고 뛰어들어갈 시장이 없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면 새롭게 통화량 늘어나는 것 중에 일부를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성 빨리 안 나옵니다, 여기가. 그거 뛰어들어가기 힘드니까 중금리 시장을 뛰어들어간 거고. 네. 그렇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거냐, 카카오뱅크가. 네. 빨리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뱅크는 24,000원. 네. 그런 이제 관점. 반대되는 24만 원짜리는 뭔가요? 24만 원은 모르겠고요. 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24,000원짜리 주장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000원짜리 그렇죠. 주장의 핵심이에요. 네. 반대 주장은 뭐냐면 저는 카카오뱅크 미래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네. 우리 그 소위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MZ 세대들은 전부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뭐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네. 그 MZ 세대들은 우리 그 호모 스마트쿠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고 여기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좀 낫겠다. 네. 그렇죠. 거기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나면서부터 갖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부터 MZ세대까지 이들이 MZ세대가 지금은 은행의 주력 고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 은행의 주력 고객으로 이제 나이 먹고 돈 벌고 하면서 올라올 때 네. 그때 얘들이 어느 은행을 선택할 거냐? 카카오 선택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선택할 거냐 굉장히 높죠. 그냥 카카오톡 가지고 그냥 돈도 보내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카뱅 선택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떡볶이 가격 엠빵하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금은 무지하게 어려울 텐데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어쩌면 카뱅이 그 주력 그 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카뱅에다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신뢰할 거냐인데 네. 저만 해도 뭐 그 카카오톡으로 돈 보내고 이러는 거 안 해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돈은 받아봤어. 받을 건 받고 보내는 건 안 보내고. 보내는 건 저. 안 보내고. 왜냐면 카카오뱅크 행장하고 네. 나랑 굉장히 친해요. 아 진짜.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갔죠. 나갈 때 그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3만 주를 포기하고 국회의원을 가서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한 10만 원 가요, 주가? 도대체 그거 얼마죠? 53만 주면 지금 10만 원이면 530억이에요. 와. 그분 지금은 후회하고 계시겠죠? 아니 지금 아직도 후회 안 하던데. 아.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해요. 왜냐면 그 스톡옵션 53만 주 받고 네. 저한테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모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뭐 그랬던 모임인데 그거 오래됐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그 몇 살 어리거든. 네.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모임에 밥은 내가 살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그분이. 네. 오늘 갑자기 이걸 초기화와 같이 황금을 돌과 같이 던져버리고 저기 일산 동구인가요? 네. 저희 김현미 장관 지었고 네. 거기 국회의원으로 이용우 의원이 갔죠. 야, 아니 그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 친구가 밥을 이제 못 사게 됐잖아. 네. 거기다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되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밥 사고 그러면 정치자금법 벌이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사야 돼요 지금. 제가 후회해요. 야. 아니 그분은 이거 뭐 번외 얘기지만 카카오뱅크 CEO를 역임하셨으니까 네. 상장될 걸 알았어요. 상장 계획 다 세우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던져버리고 맞죠. 그리고 대단하시다.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하잖아요. 네, 되셨나요? 됐죠. 아 됐구나. 예. 국회의원이죠 지금. 네. 재산 등록했죠. 했는데 일산 동구인가 그렇다니까요. 이용호 국회의원. 재산이 얼마나 나왔나요? 어차피 국회의원 원래 다 그 등록해야 되니까. 10분의 1도 안 돼. 이 스톡옵션 포기한 거예요. 얼마 없으신 거네요? 네. 스톡 옵션에 비하자면. 네. 야,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내가 존경하지는 않는데 이거 하는 진짜 존경해야 되겠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이 돈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친구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거를 남겨놓을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돈이야, 예를 들면 뭐 1,000억 있으면 좋고 1조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돈 다 싸질머지고 저승으로 갈 것도 아니고 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만큼만 내 돈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 선택을 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점은 굉장히 높게 존경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좀 네.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로. 카카오뱅크 양쪽 입장이 이제 다 말이 사실 다 양쪽이 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자, 소장님 조금 더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까우세요? 그거는 주가가 말해준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나는 은행이라고 하는데 무게를 좀 두고 싶은 주가다. 그래서 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그러면 나도 사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미래의 주력은행으로 올라오는 거에다가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그런 우리가 소위 인터넷은행이라 해서 시작한 게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있었잖아요. K뱅크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거기 중자했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하나 또 새로 인가받았죠. 어딘가요? 어디 하나 인가받았잖아요, 지금. 인터넷은행.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네. 인가받았는데 전 사실은 나머지 두 개의 은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이 새로운 시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신설 은행들은 그 시장을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에 카카오뱅크가 선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나마 카카오뱅크도 그런 거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가 초기에 경영을 굉장히 잘한 면도 있고, 또 증자를 잘 해낸 것도 있고 한데, 그 K뱅크는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이 없잖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경쟁 새로 생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이 새로 생긴 은행들한테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도 카카오톡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쪽은 전 그렇게 아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를 만약에 좋게 보는 저희 아주 개인 투자자로서 이 지식이 부족한 제가 좋게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시중은행 탑이 어쨌든 원래는 기존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중에서 이제 순위가 좀 낮은 뭐 5위나 6위나 뭐 7위가 있겠죠. 그 기업이 그 은행이 국민은행과 그 신한은행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국민은행을 제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을 한다면 카카오뱅크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은행들은 좀 저도 그렇게 봐요. 가능성은 카카오뱅크한테는 가능성은 좀 줄 수 있겠다. 될지 안 될지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가능성은 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더라. 왜냐하면 이 MZ세대, 그리고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배에 차고 나오는 요즘 애들, 얘들이 다 커가지고 돈을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로 올라와야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로 올라오려면 20년에서 한 30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뭐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투자해 놓으면 제가 죽기 전에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는지 오래 사실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